유럽연합 스마트 인프라 공동체의 에너지 분석관은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은 중앙집 중식 시스템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방콕, 홍콩, 마닐라 등 주요 도시들이 하나둘씩 정전으로 무너져가는 가운데 서울만은 여전히 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분석관이 목격한 한국 전력 시스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알리나 바렌치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에너지 분석관으로 유럽연합 스마트 인프라 공동체에서 전력망 설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33살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의 전력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이번 서울 출장은 좀 특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인프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대중교통,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안내판들. 확실히 체계적인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경직되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전력망 협약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의 치밀함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참석자들의 명찰부터 시작해서 배치된 자료, 심지어 커피잔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유럽처럼 유연하고 분산된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 싶었어요. 개회사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이 인사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대표로 참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 전체의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대변하는 입장이었어요. 옆자리에는 태국 에너지청 차관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동남아시아 전력 협력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협약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태국 차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알리나 씨, 한국 전력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어떤 부분이요? 너무 중앙집 중적이라는 거죠. 한국은 정전 한 번 나면 도시 전체가 멈춘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에서도 한국은 중앙 통제 방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유럽의 경우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되어 있어서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정말 잘 싸는 나라죠. 디지털 인프라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전력 배분 측면에서는 아직 유럽이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태국 차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효율성은 높을지 몰라도 유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현황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측 발표자가 나와서 국가 전력 통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었습니다. 전력 공급 안정성 99.9%, 평균 정전 시간 연간 10분 미만, 스마트 미터 보급률 90% 이상. 분명히 인상적인 성과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모든 수치들이 평상시 기준이라는 게 문제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여러 위기 상황들을 떠올려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었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 사이버 공격, 대규모 설비 고장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들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태국 차관과 함께 근처 한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리나 씨, 솔직히 한국이 체계적이긴 하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의문스러워요. 저는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협약식 이틀째 아침, 호텔방에서 일어나자마자 제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 기록적 고온 현상 발생, 전력 수요 급증 예상.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서울의 아침 기온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 보였어요. 호텔 조식장에서 태국 차관을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알리나 씨. 방콕 기온이 4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저도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유럽에서도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폭염이 오면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시스템이 위험해지죠. 뉴스를 확인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국 남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동시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어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고온 현상은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브뤼셀에 있는 본부에 상황 보고를 했어요. 협약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태국 차관이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통화를 마친 후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방콕에서 이미 전력 부족 경보가 발령되었어요. 공장들의 조업 단축 요청이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기 쉬워요. 한 나라에서 시작된 전력 위기가 주변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거죠. 협약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홍콩 대표는 이미 전력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했고 싱가포르도 비상 계획을 가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대표만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 상황을 파악하느라 바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현재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전력 수요 증가 추세는 예상 범위 내입니다. 비상 대응 체계는 가동했지만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의 답변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태국 차관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기후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정말 위험할 텐데 말이에요.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서울의 인구 밀도와 에너지 소비량을 생각해보면 이런 폭염에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국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이라면 더욱 그렇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도 전력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대만에서는 일부 지역에 계획정전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으로 각국의 전력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에서도 아시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참석자들의 관심은 각자 나라의 전력 상황에 쏠려 있었어요. 태국 차관은 계속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홍콩 대표는 아예 자리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들만은 여전히 차분하게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는 다시 한국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현재까지는 안정적입니다. 물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비상사태인데 한국만 괜찮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시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네온사인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지하철도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상점들,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협약식 사흘째 아침, 저는 충격적인 뉴스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콕 도심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속보였어요. 태국 차관에게 급히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새벽 비행기로 방콕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 뉴스를 보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도로에서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지하철도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로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방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홍콩에서도 오전 10시경부터 대규모 정전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홍콩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씩 어두워지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나오는데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국제 금융가들이 모여있는 센트럴 지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협약식은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모두 본국 상황 파악과 대응에 매달려야 했거든요. 싱가포르 대표는 계획정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말레이시아도 전력 배급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브뤼셀 본부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부족이 아니에요. 저는 본부 상관들에게 설명했어요.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입니다. 기존의 전력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위기를 경험해봤지만 이번처럼 여러 나라가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남은 몇몇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상황을 논의했는데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번 일로 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홍콩 증시는 이미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태국과 필리핀의 주요 공장들도 가동을 멈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대표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비상사태인데 한국만큼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서울도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담당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층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놨거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특별히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건 믿기 어려웠거든요. 오후에 마닐라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대표는 이미 긴급히 귀국한 상태였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하나둘씩 어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후 늦게 방콕에서 연락이 온 태국 차관이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 어두워진 방콕 시내가 보였어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도 곧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둘러본 저의 눈에는 여전히 밝게 빛나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지하철도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상점들의 에어컨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데 서울만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죠. 협약식 나흘째 새벽, 저는 갑작스러운 진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에어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서울 시내 건물들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호텔 프런트에 문의해보니 전력 시스템 자동 조정이 있었다는 간단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서 한국 전력 상황을 확인해봤어요. 놀랍게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은 발생하지 않았더군요. 대신 전국적으로 부하 분산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벽 3시 30분경 전력 수요가 임계점에 도달하자 자동으로 부하 분산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0.7초 만에 전국의 건물들이 부분 절전 모드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공공시설과 필수 인프라에는 우선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동으로 된 건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수준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해보니 확실히 어제보다 조명이 약간 어두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협약식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차량 내 조명이 평소보다 조금 어둡고 에어컨 바람도 약간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고 승객들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협약식장에 도착하니 한국전력공사 담당자가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현재 한국은 전력 수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 그리드가 실시간으로 전력 배분을 최적화하고 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건물별로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 건물의 경우 조명을 30% 줄이고 에어컨 온도를 2도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죠. 하지만 병원이나 지하철 같은 필수 시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새벽에 느꼈던 그 순간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건물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반응한 거였습니다. 전력 부족 상황을 감지하자마자 자동으로 소비를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보니 서울 시내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상점들도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면 건물 외벽의 광고판들이 조금 어둡고 상점 내부 조명도 평소보다 약간 낮춰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태국 차관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그는 여전히 방콕의 정전 상황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알리나 씨,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뉴스를 보니 서울도 전력 위기라고 하던데요. 놀랍게도 여기는 아직 괜찮습니다. 물론 절전은 하고 있지만 정전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는 도시인데 어떻게 가능하죠? 저도 처음에는 그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전력 부족에 대응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수요 자체를 똑똑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협약식 닷새째, 저는 서울 시내를 직접 돌아다니며 상황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 모두 정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 서울만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조명이 평소보다 약간 어두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어요. 전광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을 보니 대부분 이런 변화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이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차량 내부가 평상시와 거의 다름없이 밝았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방송 안내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력 위기 상황이 맞나 싶었어요. 명동에 내려서 거리를 걸어보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점들은 모두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고 네온 사인들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다만 자세히 보면 평소보다 밝기가 조금 낮아진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쇼핑하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전력 절약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조명이 좀 어두워진 건 느끼겠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커피 머신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직원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놀라웠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오후 풍경이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스들이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신호등도 모두 작동하고 있었어요. 건물들의 외벽 전광판만 조금 어두워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회피가 아니라 흡수한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력 부족을 피하지 못해서 시스템이 다운된 반면 한국은 위기를 시스템 안에서 흡수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처럼 전력 위기의 충격을 전체 시스템에 분산시켜서 견뎌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후에 강남역 일대를 둘러봤는데 이곳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지하상가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명이 약간 줄어든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상점들의 조명도 충분히 밝았습니다. 푸드코트의 음식점들도 모두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고객들이 평상시처럼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어서 전력 위기 상황이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한강공원으로 가봤는데 이곳에서도 한국 시스템의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공원 조명은 평소보다 줄어들었지만 안전등과 보안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여전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강 다리들도 모두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공원에서 만난 한국인 시민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정전인데 한국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요. 집에서도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그 시민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정교하게 작동해서 일반 시민들은 위기 상황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력 소비는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지만 생활의 질은 거의 떨어지지 않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 어둠에 빠진 상황에서 서울만은 꿋꿋하게 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협약식 엿새째,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외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비상관제실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거예요. 사실 이런 핵심 시설은 보안상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건물에 도착하니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보안 검색대도 공항 수준으로 엄격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복잡한 전자장비들과 수많은 모니터가 보였는데 마치 우주관제센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니 진짜 비상관제실이 나타났어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넓은 공간에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컴퓨터마다 직원들이 앉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현재 전국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전체의 전력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전력 수요가 높은 곳이고 파란색은 여유가 있는 지역이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지금이 위기 상황인데도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6시간째 3단계 부하 분산 모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전력 수요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국의 건물들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예비 전력원들이 가동되고 필요시에는 지역 간 전력 융통도 실시하죠. 한 직원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서 자세히 보니 컴퓨터 화면에는 서울 시내의 각 건물별 전력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개별 건물 단위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자동 절전 모드로 들어갔네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명을 20% 줄이고 에어컨 온도를 2도 올렸습니다. 이런 조정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각 건물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절전 방법을 찾아냅니다. 물론 병원이나 지하철 같은 필수 시설은 절대 건드리지 않죠.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시스템의 정교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중앙관제대 앞에 서 있는 책임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는 정말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무표정하면서도 눈빛만은 예리했고 손에는 항상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니 그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정전 사태인데 한국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전이 아니라 분산으로 대응합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거죠. 마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신호등을 똑똑하게 조절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침내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위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동안 한국은 위기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전력 부족이라는 위기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협약식 마지막 날, 태국 차관이 화상회의로 다시 참석했습니다. 방콕의 정전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화면 뒤로 보이는 방콕 시내도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태국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태국은 원래 더운 나라라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변명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자신의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중앙집 중식이라 한 군데만 터져도 전체가 꺼진다고 했던 그 말 말이에요. 지금 보니 정작 문제가 된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태국의 전력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태국 차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이번 같은 극한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급격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제는 온도가 아니라 대응 설계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도 같은 폭염을 겪었지만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차이는 시스템의 유연성이었습니다. 태국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상황이 달라요.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였거든요. 한국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차이는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태국은 위기를 피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위기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전력 부족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애쓰는 대신 수요를 똑똑하게 분산시킨 거죠.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간 각국의 상황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확실히 달랐다는 걸 말이에요. 태국 차관은 여전히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처럼 모든 건물에 스마트 미터를 설치할 여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의 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스마트 미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시스템을 설계할 때의 철학이에요. 한국은 처음부터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태국은 평상시만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정전을 경험하면서 배운 거죠. 실패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온 겁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태국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일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어요. 같은 자연재해를 겪었는데도 한국은 버텨냈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 차관의 태도에서 많은 나라들의 문제점을 볼 수 있었어요. 위기가 오면 변명부터 찾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대응했습니다. 협약식이 모두 끝나고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 어둠에 빠졌던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만은 꾸준히 빛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번 출장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선입견과 지난 일주일 동안 목격한 현실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번 동아시아 전력 위기 상황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시스템 마비 없이 위기를 극복해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철학의 결과였다.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한국 시스템의 특별함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위기를 피하려 하지 않고 관리하려 했다는 점. 둘째, 중앙집 중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유연한 분산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 셋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태도였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비상관제실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해보니 이번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패닉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전이 발생하자마자 상점에서 물건을 사재기하고 교통이 마비되면서 혼란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이니까 사람들도 안정적이었던 거죠. 보고서를 쓰면서 태국 차관의 마지막 발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는 그의 말.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한국도 같은 자연재해를 겪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위기는 모든 나라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저는 보고서에 썼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는 각 나라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해왔고 그 준비가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력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위기 대응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전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설계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시스템이었다. 불 꺼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빛났던 도시, 서울.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결과였다. 아침이 되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가 사실은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치밀한 준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브뤼셀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인프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도시의 빛이 여전히 밝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 꺼지지 않았던 서울,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조용한 준비들.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번 경험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